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빌려줘야 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씩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무조건 하나는 잃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빌리는 상황이겠지만 왜 항상 빌리는 사람만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만 빌려주는 건지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사람 성향에 따라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옛말에 돈 빌려주면 호구된다, 빌려주면 갑과 을이 바뀐다 등 제가 경험해보니 다 맞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상황이 골치 아파지는데 굳이 내가 이런 믿지는 장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폰지 사기를 통해 5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차를 통해 70% 정도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30%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볼 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 받지 못하더라도 저의 인생 교육값이라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굳이 꼭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결국 돈을 돌려받게 될 겁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 오고 가는 모든 문자, 카톡, 전화는 녹음하세요. 이전 영상들에서 말했듯 녹음과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원금, 상환 방식, 이자, 못 갚았을 시의 행동, 담보, 보증 등 여러 계획을 알아서 제시할 겁니다. 혹시나 말을 안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거절을 하시고 아니면 반대로 제안을 하셔서 충분 조건을 만들어냅시다. 이제부터는 그냥 채권자,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를 데리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소로 가셔서 공증을 작성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인 나에게 돈을 빌렸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증서입니다. 추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작성된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문서이니 이걸 작성하고 안 하고 차이는 1년의 시간, 아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꼭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공증이 첫 시작입니다. 공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증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공증 작성은 강제가 아닙니다. 채권자든 채무자든 한쪽이 거절하면 작성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 먼저 작성 후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돈을 먼저 빌려주고 추후에 공증을 작성하면 채무자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 공증을 미리 받고 돈을 빌려주세요. 만약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공증을 받아내야 합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한다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대동하여 또는 내가 대리인이 되어 공증을 작성할 수 있으니 무조건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증 써달라는 말은 절대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절대 남의 기분 생각 말고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개소리하는 감성파리충, 이런 걸 요구하니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워, 이런 서운충들은 인생에서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니 손절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공증은 작성하자마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급기일, 돈 갚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지급기일을 짧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무조건 짧게 하고 절대 연장해주지 마세요. 돈 못 받습니다. 공증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들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면 알아서 다 작성해주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연 이자율은 최대 20%를 넘기지 못하니 이 점만 참고하세요. 보통 인간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돈 다 갚고 잘 끝냅니다. 근데 안 갚는다? 그럼 법적 절차를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하루라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돈을 회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단 1초라도 빨리 채무자에게 압류를 거는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 돈을 빌렸을 당시에 채무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을 갚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을 게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압류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은 사치일 뿐 망설이고 주저하지 마세요. 보통 이때 채무자의 본성이 나오는데 온갖 핑계, 협박, 고소 등 여러 가지 개소리가 난무할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말고 작성된 공증에 의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압류하는 곳에 사용하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일단 통장 압류를 진행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거의 모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거래 통장 압류를 진행합니다. 만약 내가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래 통장이 무엇인지는 미리 알아야 하며 모른다면 채무자가 자주 쓰는 카드를 보거나 대중적인 은행을 막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은행에 5천만 원씩을 막는 게 아니라 총합이 5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2천만 원, 신한 1천만 원, 하나 1천만 원, 우리 1천만 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가장 유력한 은행에 출금이 될 것 같은 금액을 정해서 지능적으로 출금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란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고 판사님 앞에서 거짓이거나 숨긴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까지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보통 사람 새끼라면 겁을 먹고 똑바로 재산 명시를 하게 되죠. 채무자가 사람 새끼가 아니어서 재산 명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자동으로 감치 재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치는 감금을 말합니다. 동시에 진행한 통장 압류와 재산 명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보인다면 압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있다면 그건 벌레 새끼입니다. 더 이상 사람 대우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최후의 필살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지급기일, 돈 갚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무엇이냐면 다들 아시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업 또는 가계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카드도 대출도 다 막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인생 살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채권자가 풀어주지 않는 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니 이제는 채무자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남 또는 부모 또는 자식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벌레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결국엔 언젠가 사업을 하거나 대출받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가 채무자가 스스로 나이가 들고 불편하다고 느껴 연락이 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했지만 이런 모든 걸 경험하고 참고 견디지 말고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혹시나 빌려줬더라도 이 방법으로 꼭 받아냅시다. 화이팅!